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그 마음의 문제로만 여기고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진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릴 혁신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진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새로운 통합검사 공동 개발자이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석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석정호입니다. 교수님, 그 기존의 우울증 진단 방식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그 진단 방식의 어떤 한계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울증 진단은 대부분 설문조사나 아니면 심리사, 정신과 의사의 면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 증상을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울한 기분, 흥미가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수면의 변화가 오거나 식욕의 변화가 오는 것들을 DSM-5라는 진단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심리 평가 방식의 그 진단은 결국은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증상을 축소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증상을 너무 과장 보고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거든요. 그동안에는 뇌질환은 MRI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당뇨병은 혈액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었는데 우울증 진단에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없다는 것이 항상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제가 환자라면 얘기하는 거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고, 사실 저도 진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 얘기하는 게 솔직한지 뭔가 숨기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저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우울한지를 제대로 잘 인지해서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인지 못해서 저희가 보기에 되게 우울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저는 우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울증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난치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평가를 없이 그냥 함부로 진단하고 치료하다 보면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고 치료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더 심한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회복이 오래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있는데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그거 진짜 큰 진료나 환자 본인한테나 가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아니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우울증은 없다, 왜 나를 자꾸 우울증 환자 취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우울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나는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그런 검사와 진단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검사와 차별화되는 점을 교수님께서 강조를 한번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기존의 우울증 검사와 다르고 어떤 점에서 더 우월한가요? 우선 저희가 개발한 가장 큰 차별점은 타액 속의 호르몬이라는 걸 분석해서 바이오마커, 즉 신체 지표를 포함시킨 우울증 진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리 지표들, 설문지나 심리 면담을 통해서 특정해지는 심리 지표와 함께 타액 속에 있는 호르몬 지표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과 몸의 상태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검사하는 세계 최초로 진단되는 우울증 진단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자기가 우울증이 아니라고 해도 결과에서 이게 나오면은 이 일종의 바이오마커니까 그거는 빼박이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30대 남성이 와서 자기는 우울증은 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좀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타액 호르몬 검사를 좀 거부하시다가 타액 호르몬 검사 결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로 나오니까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다가 마음의 병이 이렇게 몸의 상태까지 변화시켰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이런 진단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인지 인지를 잘 못하고 그냥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단계에서 미리 조기 진단을 해서 이게 많이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상의 어떤 단면만을 설문지 조사로 파악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왔는지 또 몸의 상태는 얼마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변화가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지표와 함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왔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진단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이거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상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시도라고 제가 보이는데요. 들어가 있는 호르몬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이 좀 특별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포함된 호르몬 검사는 원래는 병원에 가면 보통은 입원을 해서 여러 번 체열을 하면서 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특히 아침에는 높고 밤에는 낮은 그런 일주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번 체열을 해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침을 모아주면 그 침으로 분석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타액, 침 속에 있는 코티졸과 DHEA라는 두 가지 호르몬의 비율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상태와 직결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 즉, 두 호르몬이 분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부신피질의 기능, 스트레스 대응 기능이 정상인 것이고요. 두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분비되는 것은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과잉 항진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소진되어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부신 검사가 그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 네. 사실은 그건 저장령도 같이 봐가지고 부신 피로가 있는데도 진단을 제대로 못 받고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ACTH 호르몬을 가해서 하는 것은 내분비 질환을 진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미세한 변화, 기능의학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코티졸 각성기 반응을 보는 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좀 더 미세한 변화에는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이 타액 호르몬 검사 정확도, 그 다음에 이게 우울증을 진단하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선 저희가 확증 임상을 진행할 때 정상 건강대조군인지 아니면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하는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단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솔루션에 넣어주고서 어떻게 분류하나를 봤는데 오렌지불이나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건데 이 우울증 진단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95.8%의 그런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우울증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민감도에서는 97.2%였고요. 우울증이 없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주는 특이도에서는 95.1%로 보통 검사, 설문검사로 진단할 때 한 85% 정도 내외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 이상을 향상시킨 높은 그런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 4월 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품목 인증을 받았습니다. 10%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이 정확도와 진단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뭐 거의 뭐 95%, 97% 이 정도면은 의사들이 진료하는 거 그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전 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진단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타액 호르몬 분석을 통한 부신 기능의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는 사실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검사 결과가 없이는 오히려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더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그 우울에 대한 설문, 뭐 문자로 나중에 받아보는 이 설문이 일반적인 설문이랑 또 차별화가 좀 많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2005년부터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을 열고 계속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설문 도구들이 함께 평가가 돼야 되는데 왜 우울증 평가 척도들은
단순히 우울증하고 자살 위험성 현재 그 단면적인 것들만 평가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업화를 하면서 현재 우울 증상이나 자살 위험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취약한 요인이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나 애착의 불안정, 마음 헤아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보호인자까지 함께 평가해서 보호인자와 취약인자의 밸런스를 같이 평가하는 설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위한 통합적인 심리평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설문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을 때 하는 그 우울증 설문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됐던 건가 봐요. 그냥 분산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연구자는 요게 관심이 있어서 요것만 척도를 만들고, 어떤 연구자는 또 다른 척도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평가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취약한 요인과 보호인자가 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우울 증상과 자살 위험성을 함께 평가하는 척도를 제가 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하면 그냥 올인원 솔루션.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피로와 또 그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통합적인 이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울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받으시면 치료에 대한 계획까지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종합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이런 기존 우울증 검사와 차원이 다른 과학적인 데이터와 객관성을 갖춘 이런 통합 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은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개발되었는지 그 배경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였습니다.